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사 9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유대인 교육 중에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있죠. 이 하브르타 교육이 변증법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브르타 교육을 변증법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브르타는 히브리어로 짝, 친구 또는 동반자를 의미하며 유대교 전통에서 유래한 질문과 토론 중심의 학습 방식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효용성이 있으려면은 함께 해라, 함께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의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교육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보세요. 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우리는 이게 맞다, 일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죠. 나은 방향으로. 반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 이 과정을 연속을 통해서 일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이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정과 반과 답변에 있어서의 합의가 되면은 이게 합의입니다 라고 해서 또다시 여기에 의문이 제시가 되면은 이게 반과 이게 질문이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우리가 그걸 구성체로 삼아갖고 시작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하브르타 교육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법. 자,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은 하브르타 교육은 상호 질문과 토론을 하고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질문과 토론은 학습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정하고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사고를 확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정확함을 찾아갑니다. 정확함을 찾아갑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발음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표현하며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체적으로 이거는 해석하고 비판하고 거기에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의 교육적인 면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향상. 상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비판도 하고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게 논리적 사고 훈련이 병행이 된다. 하브르타 교육은 이거는 참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 스스로도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자꾸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브르타 4단계 학습법은 이게 낭독하고 설명하고 기억한 거 쓰고 질문하기 이렇게 되죠. 여기에 보면 결국은 낭독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또 다시 여기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합의점을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낭독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며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내용을 설명하며 이해도를 점검하고 그 다음 배운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그리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번째가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교육 진행이 되는 그 단계에 있어서 1, 2, 3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은 지식의 장기 기억화,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리력이 향상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태도. 결국에는 이게 질의응답을 할 때 이게 서로 간에 있어서의 대화를 하는 소통법, 대화법을 여기에서 익혀지지 않으면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익혀진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강화된다.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발현이 되고 해야 하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생긴다. 단점은 이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학습 파트너가 필요해요. 시험 중심 교육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단점이 저는 이걸로 인해서 극복이 된다. 시험 중심 교육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러한 하브루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은 노벨상의 거의 약 4분의 1 정도를 지금까지 차지해 왔습니다. 교육의 독특성이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생각.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잘못됐으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고칠 줄 모르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고 앵무새가 아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이게 참 교육자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앵무새라는 건 뭐죠? 지식 전달자예요. 지식 전달자라는 건 뭐예요? 돈을 받고 하는 행위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행위 이렇게 보죠. 그럼 이건 뭐죠? 교육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거니까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의 한 종류로 교사, 사람을 키우는, 육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지금 많이 세월에 가까워져 있죠. 현대적 적용. 하브루타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 학습. 유대교에서는 주로 이게 구약인 성서와 탈무드가 주 경전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중시되는 시대에 매우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중시되는 시대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는데 이 시대가 더 특별하다?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육의 기본. 그래서 언제나 교육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 논리학의 존재론과 일치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의 존재론은 해겔의 존재론은 순수 존재, 이때 순수 존재에서 무가 생성이 돼, 그 생성물을 만들죠. 여기에서 이제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만들어지면서 현 존재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자나 주역 아니면 유교의 성리학, 성리학에 있어서의 그 우주론의 관점, 여기에 이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노자는 도에서 일을 생하고, 일에서 이가 생하고, 이에서 상이 생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이게 무극이 나오고, 무극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태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극의 양태와 태극의 양태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태극에서 뭐가 나오죠? 음과 양이 나오죠? 양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만물이 구현이 됩니다 했을 때 이게 도에서 무가 나오고, 무에서 우리는 양이 나오고, 양에서 뭐가 나와요? 만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교의 우주론은 무극이 태극입니다 그러죠. 이거 아마 주돈이에요. 주돈이가 무극이 태극입니다 하면서, 무극이면서 태극이고,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에서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로 이어지는 사유의 전개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얘는 일제의 무규정적인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규정할 수 없으니까 무슨 자리예요? 여기에서 보면 순수 존재 또는 여기에 보면은 도생일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순수 존재를 도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유교에 있어서는 이거를 뭐라고 봐요?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라는 이 무극의 관점. 그리고 그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천, 도, 그 다음에 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러잖아요. 예수, 알라, 모하메드 뭐 이렇게 이런 식. 그래서 무규정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때 무규정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이라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일치 상태는 뭐였죠? 일치 상태는 순수한 존재의 모습과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죠. 자, 해겔의 존재론과 일치 사상을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해겔의 존재론은 시작은 순수 존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천각. 그래서 무규정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이것을 일치에서는 생각이 멈춘 자리 할 때 일치 상태인데 이게 무규정적이고 직관적 체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경험이 수동의 경험이 있고 피동의 경험이 있다고요. 따라서 이거는 수동은 직접적 체험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피동은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줄탁동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존재와 무의 상호작용 그랬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발생 원인을 동인을 만든 거예요. 동인. 발생의 동인을 여기서 만들어 갖고 뭐예요? 생성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지 상태에서는 유형과 무형의 통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지의 모습에서 뭐가 드러나요? 모든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 모든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가 함께 드러납니다. 누구한테요? 매개자한테. 이 매개자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지 상태에 머무는 자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생성은 유한 무의 통일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있음과 그 다음에 있음에 있어서의 어긋남에 있어서의 이게 바로 잡음에 있어서의 또 모순과 이런 식으로 이게 동일한 형태인데 지금 언어를 제가 지금 달리 쓴 거예요. 그래서 생성은 유무의 통일적 운동입니다. 해서 이게 생성은 주역에 있어서 그 유교에 있어서의 우주론에 있어서의 음양이 곧 만물을 만듭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일지사상은 줄탁동시의 깨달음은 내외의 통합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참된 무한은 네 번째 참된 무한은 유한과 무한의 통일을 이룹니다. 라고 해서 이론론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일지는 모든 존재가 제자리에 정의된 통일된 상태 조화죠. 조화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조화를 바라보는 매개자의 입장에서는 이 일지라는 거는 이론론적 인식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사유는 존재다라는 전제로부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유는 존재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해 존재의 가장 추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존재의 가장 추상적인 상태가 뭐죠? 존재죠. 순수 존재. 이 순수 존재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범주를 도출한다는 것은 만물을 도출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얘는 일지가 말하는 멈춤에서 시작되는 통합적 인식과 이 멈춤이라는 건 뭐죠? 생각의 끝에 다다름에서 시작되는 통합적 인식과 철학적 구조가 닮아 있다. 이때 통합적 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정견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이 말한 사유는 존재다라는 명제는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깊은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게 이성적이자 현실적인 게 이성적인 것이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그거와 현상은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존재다의 의미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유는 존재다라는 것은 존재와 무의 동일성으로 표현을 해서 해결은 논리학에서 순수 존재 측면이죠. 존재 측면은
순수 존재는 순수무와 동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성리학 주도니의 성리학 얘기했죠. 주도니의 성리학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했냐면은 무국이 태극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국이면서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존재이면서 순수 무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라보는 측면이 이거는 존재 측면에서 보면 순수 존재고 인식 주체가 된 인지적 상태를 보면 이거 순수 무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순수한 존재와 순수한 존재와 순수 무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미암을 이로 연결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른 것. 그래서 이 상태는 변화 생성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운동과 자기 전개 과정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의 지지불식에 지라는 것은 순수한 존재고 순수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불식이라는 것은 이 안에 내재된 운동과 자기 전개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존재와 무의 동일성을 우리는 주역의 지지불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의 자기 전개로서의 존재 그랬습니다. 해겔에서 존재는 사유의 전개 과정과 동일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존재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부정하며 다시 종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여기에 정반합이라는 변증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변증법 구조인 정반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유는 존재를 드러내고 이 존재는 사유를 통해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수 존재는 뭐예요? 이렇게 말미암을 이해 순수 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유는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함은 존재를 드러내고 이 존재는 사유를 통해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존과 규정성을 볼까요? 해겔은 존재를 우리는 현존재로 설명하고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규정된 존재, 즉 비존재를 포함한 존재를 우리는 현존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존재는 항상 어떤 규정성을 가지며 이는 사유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 용어는 이게 같은 거예요. 따라서 사유는 존재다라는 말은 존재는 사유 없이는 규정될 수 없고 사유는 존재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철학적 함의는 칸트의 인식능력 한계를 넘어서려는 해겔의 시도이기도 하고 칸트는 존재를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지만 해겔은 사유 자체가 존재를 드러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칸트에서 해겔은 좀 극복을 하려는 좀 더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는 철학이 단순히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활동이라는 입장이 된다. 철학이 뭐죠?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따라서 이 작업이 뭐예요? 작업의 끝은 우리가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철학에서 뭐가 나왔죠? 과학이 나왔죠? 철학에서 과학, 수학이 다 나왔잖아요.
따라서 수학은 논리적인 거고 과학은 우리가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해겔이 사용하는 존재 다는 존재와 사유의 분리 불가능성, 그리고 존재가 사유의 자율주는 자기전개를 통해 드러난다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그의 전체 철학,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이며 이후 마르크스나 현대 철학자들의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해겔은 분명히 이 사람은 동양의 불교와 그 다음에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과 불교와 노자의 도덕경과 그 다음에 유교의 성리학을 이 사람은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식으로 구현한 게 해겔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겔 철학이 시대에 드러났을 때 서양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했죠. 왜? 동양적 사고가 안 되니까. 우리도 해겔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이거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자, 통합적 철학 구조 볼까요? 해겔의 논리학과 일지사상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구조를 공유를 해요. 무규정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겔은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what이라는 개념, 그 무엇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그 무엇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신 또는 하나님,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도 이렇게 하고 대신해서 너 봐도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 무규정에서 출발. 그래서 해겔은 순수 존재에서, 일지는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이 됐다. 통합적 인식. 해겔은 변증법을 통해, 일지는 직감과 실천을 통해. 직감과 실천 그랬을 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동양에 대한 학문이 직관적이다 그랬을 때 저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언어를 쓰느냐? 뒤에 실천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된 직관과 실천, 이게 같이 쓰는 의도예요. 직관과 실천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주체적인 경험인데 이 주체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이 있어요. 근데 주체적 경험에서 이거는 수동적인 게 있고 피동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동적인 거는 우리는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론과 같은 것이고, 간접적인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합리론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피동적인 게 있거든요. 이 피동적인 거는 뭐예요? 이 피동적인 거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조명론을 한번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조명론하고 이어집니다. 조명론하고. 그 다음 자기실현. 해겔은 절대정신의 자기파, 일지는 인간의 발음 실천을 통한 세계 정의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자기 파악이 제대로 됐을 때 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원론 극복. 우리는 해겔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이론론적.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일치와 유형과 무형의 통합, 이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철학 일지사상하고 해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겔 철학은 일지사상과 형식은 다르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동서양 철학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지사상과 해겔 철학의 비교는 단순한 철학적 유의를 넘어
인식론적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게 뭐죠? 아, 우리는 이론론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99번째 99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